박정희 대통령을 자를 거하고. 와. 대남 공작을 강화시키기 시작하는데 무장 간첩을 보내는 그 중에서도 특히 강한 부대죠. 최정의 대남 연락소에 가서 남조선을 갔다가 한번 살아 돌아왔다. 이 사람은 무조건 영웅칭호를 준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새해의 시작인 1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역사적인 사건이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합니다. 1968년 1월 북괴 124군 부대 소속 31인조 무장공비가 청와대 기습을 시도한 1.21 사태. 그 당시 생포된 무장공비 김신조. 북한에는 남한의 요인 암살을 목적으로 한 수부대가 훈련을 받고 있음을 폭로했다. 청와대 내지는 박정희 대통령을 자를 거하고.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 습격 사건 당시 해외 정보국 북한 과장이었던 강인덕 경남대 석좌 교수님이시자 초대 통일부 장관이십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장관님 너무나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김일성과 마주보고 직접 여러 가지 회담과 협상을 하셨죠. 특히 1972년에 남북 대화를 할 때는 내가 남북조설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북한 국장이고 또 평양 가서 김일성이와 직접 밥을 먹으면서 대남 공작에 대해서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죠. 나중에 시간 있으면 여러분에게 예. 말씀드리죠. 들려주십시오. 역사적 산증인이십니다. 자, 그리고 DMZ를 걸어서 3시간 만에 한국에 오신 우리 성현 씨도 오늘 함께합니다. 네, 저는 2019년에 우리 군의 중부전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온 류성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성현 씨. 자, 그리고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양나라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4년 10월에 탈북해가지고 이제 북한에서는 남원 판매소라는 곳에서 이제 일하다가 왔고요. 이제 5년간 또 짧게 군사복무까지 하고 이제 탈북을 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군인도 하시고 대남 공작을 했던 가족들을 상대로 뭔가 물건을 파는 일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주변의 얘기들을 또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오늘의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들이 한국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서울에 침투했다. 이 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당시엔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어떻게 드러나게 됐는지 우리 성현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셔. 시작은 1968년 1월 21일 밤 10시에 시작이 됩니다. 청와대 인근에서 요란한 총성과 폭음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때 북한 군인들이 바바리 코트를 입고 그 속에 무기를 감춘 채 청와대 300m 그 가까이까지 접근을 했던 거죠. 여기서 경찰들에 의해 신분이 발각돼서 그래서 첫 교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청와대 300m래요. 정말 그야말로 머리맡까지 온 거예요. 완전 코앞까지. 네. 나름 위장 안 되고 바바리 코트까지 다 입고 있었는데 티가 났나 봐요. 들킨 거 보니까. 네, 그때 경찰이 너희는 누구냐 했더니 방첩대원이라고 하긴 했는데 네, 31명이 뭐 단체로 이제 똑같은 바바리 코트를 입었으니까 그리고 또 청와대 주위에서 이제 얼쩡거리면 누구보다도 이제 다 의심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에 그것도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부근까지 북한군이 침투해왔다는 사실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예상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중앙정보부에서는 북쪽이 정초의 대규모 게리라가 서울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는 걸 대통령께 보고를 했어요. 말씀드릴 때 내년도는 대규모 게리라가 서울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금년 초부터뿐만 아니라 1965년부터 2인조, 3인조, 5인조, 7인조 전후방을 통해서 쭉 계속해 들어왔는데 65년 이후에는 배가 증가하는 게.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야만적 북한괴의 포격에 최후까지 응사하면서 우리 어선을 구하고 비장한 최후를 마치는 오륙정지함의 침몰 광경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첩보가 들어오기는 북쪽에 특수부대가 형성이 됐는데 대체로 283 부대라는 것이 편성이 되는데 상당한 훈련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아마 바로 서울 공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67년 내내 1월 달부터 쭉 관찰하고 있다가 11월 달에 와서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되겠다.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1월 달에 제가 보고를 했죠. 세 달 전에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북한군이 청와대를 습격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예측하신 보고를 거예요? 하신 거네요. 67년 1월 달에 미 이사단을 뚫고 들어왔어요. 근데 세 놈이 들어왔어요. 신문을 하기 시작했죠. 이 세 명의 얘기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훈련을 받아서야 될 텐데 훈련 받은 것도 없어요. 언제 너 여기에 오기로 결정했냐? 일주일 전에 결정했다는 게. 너 뭐 했느냐? 했더니 형무소에 있었다는 게. 뭐 때문에 형무소에 갔느냐? 쓰리 했다는 게. 소매치기. 쓰리. 소매치기, 쓰리. 이게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1년 내내 그 북쪽의 움직임과 겨울에 들어간 사건 이런 것을 쭉 종합을 해서 생각해봤더니 공격하던 방식을 바꿨구나. 겨울에 공격할 것이다 하는 결론을 내가 냈죠. 근데요, 이전부터 이런 상황을 암시하는 듯한 김일성의 담화가 있었습니다. 1966년 10월 개최된 조선노동당 대표자 회의에서 김일성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북한은 한국을 해방시킬 의무가 있고 전쟁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고요. 1967년 3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대남사업기구가 불합리하게 조직돼 있으니 개편해라. 그리고 앞으로 인명의 희생이나 그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라 라고 김일성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대남 도발을 강화하려면 먼저 군대를 여러 가지로 개편을 하든 강화를 하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떤 변화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65년부터 북쪽에 이제 대남 공작을 강화시키기 시작하는데 무장 간첩을 벌이는 그런 현실이 바뀌죠. 예, 말해서 공비죠, 무장 공비. 20세에서 30세 정도의 그 젊은이, 강력한 그 체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283군 부대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그 나중에 124군 부대로 이제 개편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모든 그 작전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행군할 수 있는 행군 장경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특히 그 30kg 정도의 짐을 지고 수류탄이니 뭐 기관총이니 다 가지고 그리고 침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죠. 강도 높은 훈련. 그리고 뿐만 아니고 황해도 일대에다가 평산인가 어딘가에 서울 같은 그 위치를 만들어 놓고 기습하는 그런 훈련도 시키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2인조, 3인조, 7인조 들어온 간첩을 잡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해보면 대체로 자기들은 조금밖에 모르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종합해보니까 종합해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북쪽의 대남 침투에 관한 사항을 하나하나 우리가 체크해간 거죠. 그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예측을 못했다면 300m 앞에까지 갔으니까요. 그게 상황은 바뀌니까. 정말 큰일 날 뻔합니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300m 앞에 왔는데 그렇죠. 안 맞으시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내가 보고한 다음에 대책을 수립하고 한 1개월 남은 기간 1월 달부터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윗분들도 그렇고 동료들도 그렇고 야 들어오니? 안 들어올 것 같아, 들어올 것 같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정말 들어와도 문제, 안 들어와도 문제예요. 그때마다 이제 신경이 곤두세우는 거죠. 그럼 청와대 습격 사건 일어났을 때 이제 언제부터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월 초에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정초에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 일주일이 되나 안 들어와? 2주일 전화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제일 급한 거지. 전화 좀 하셨겠네. 19일인가 밤에 새벽 2시인데 벨이 울렸어요, 집에. 과장님, 새까맣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새까맣게 몇 명인지 모르지? 때로 들어왔다. 어딘가 그랬더니 문산입니다. 그래서 31명이죠. 이곳은 경기도 파주군 법원리 선봉산. 무장 간첩이 처음으로 우리 국민과 접촉했던 곳입니다. 무장 간첩을 제일 먼저 신고한 수훈의 남욱군 우성대 사형제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마침 내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무 허담하고 이렇게 내려다보니 야 하고 이렇게 불기래요. 내려다보니까 벌써 여기 기한단 돌리고요. 술단 여기 달고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계룡 같은 게 간첩이요. 청와대 습격 사건은 1월 21일, 첫 간첩 신고는 1월 19일. 그럼 북한군은 언제 한국에 침투한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청와대 습격 지령은 개성 쪽에 와서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날이 어두워졌을 때 그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은폐에 있다가 또 밤에는 또 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게 빠르게 이동을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루트가요. 우리 성현 씨한테 친숙한 그 임진강 루트 아니겠습니까? 아, 같은 루트예요? 네, 네. 같은 루트로 오셨어요. 그 당시에는 날씨가 상당히 추워가지고 아마 파주, 문산 이런 데면 임진강 하류거든요. 그래서 강이 좀 얼었을 것 같아요. 얼어서 그 얼음판으로 도강을 했을 것 같아요. 와, 정말 추웠나 봐요. 꽁꽁 꽁꽁 네. 얼었나 근데 봐요. 성현 씨는 여름에 오셨으니까 헤엄쳐서 오셨고. 저는 헤엄쳐서 왔죠. 그렇게 헤엄쳐서 오면 장구리랑 다 가져오잖아요. 그럼 다 젖고 하면 이게 전투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야, 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 겨우 살아난 나무꾼들. 겁이 나서 신고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들이 용기 있게 신고해준 덕분에 우리 당국이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신고를 받고 우리는 어떤 대응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장관님 어떠셨어요? 성축 군방까지 왔을 때 비봉이죠. 와서 비봉까지 왔을 때 국방부에서는 이건 안 되겠다. 그 경찰 동원령을 내리죠. 그래서 경찰이 동원돼서 그 청와대 뒤쪽에 장화문 쪽으로 가서 기다리는데 들어오는 거죠. 그게 맞다면서 거기서 총격전이 벌어지는 거죠. 한 2, 3일은 걸리지 않을까 싶었어요. 우리는 다. 그래서 이동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반에 걸렸거든요. 서울까지. 그러니까 19일 날 우리가 알았는데 벌써 21일 날은 장화문 밖까지 와 있었으니까 얼마나 빨리 간 거예요. 와. 하룻밤에 한 10km 이상을 행군할 수 있잖아요. 눈 속을 말이죠. 이 30km나 되는 걸 군장을 메고 그리고 10km 정도의 속도로 온다면 그 대단히 빠른 거죠. 대단히 빠른 거죠. 게다가 눈이고 산이고 야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선을 쳤 때는 이미 넘어왔을 때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북한 군에서 군인들이 어떤 훈련 제일 힘들어?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첫 번째 꼽는 게 행군 훈련입니다. 행군이 제일 힘들어요. 제 경험상도 행군이 제일 힘들고요.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4km 무장강 행군을 이렇게 해요. 한 15분에서 20분 동안 4km를 주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메고. 그게 가능해요? 안 가면 진짜 이게 총탁으로 두들겨 패요. 이거 총박죽으로. 부대마다 좀 달라지는데 경보병 부대 이런 데는 얘네는 천리 행군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을 딱 주어주고 어느 지점에 가서 딱 떨궈놓고 너네 여기까지 며칠 내로 도착해 하는 거예요. 뭐 2박 3일 그냥 먹을 수 있는 뭐 조금 주고 천리를 오라는 거예요. 길을 정해주진 않아요. 와. 어느 길로 가라는 건 없이 무조건 뭐 산으로 가든 직선만 가는 거예요, 걔네는. 직선에서 최단 거리를 그냥 빠른 속도로 가는 게 첫 번째 훈련이거든요. 그게 근데 겨울에 또 많이 해요, 그걸.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동이라고 보거든요. 이동이 제때 되지 않으면 이건 그냥 필요 없다, 너넨.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해야 너네가 쓸모 있다 하기 때문에 행군을 가장 중요시 여기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청와대 코앞까지 왔으니까 도대체 이 북한 군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속도가 이렇게 빨랐어요? 그러니까 283군 부대에서 특별히 한 2,000명 정도를 빼가지고 124군 부대를 편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강한 부대죠. 최정예 정예 부대 안에서도 최정예. 그렇지. 상위권 중에 상위권. 훈련도 강했지만은 사상성도 강했어요. 이렇게 대남 침투를 하는 최정예 부대 그 요원들이 보니까 당 소속도 있고 군 소속도 있다고 하는데 장관님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같은 대남 공작이지만은 당에서 하는 것은 깊이 침투해서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잠복해서 정부 수집하는 거고 이
정찰국 소속의 이 특수부대는 들어오면서 게리라전과 같이 사람 암살하고 작전하는 그런 부대이고 그러니까 조금 성격이 달랐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간첩을 난파하는 것은 당이고 네. 무장 공비를 난파하는 것은 인민군이고 이렇게 네. 두 가지 형태로 1965년부터 그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따로따로 작전을. 북한에서 오신 우리 성현 씨나 나라 씨도 이 대남 공작을 하는 부대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궁금해요. 과반수의 사람들은 대남 연락소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전투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뭔가 이미지 이게 있어요. 얘네는 진짜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펄펄 날아다닌다. 약간 신화된. 신화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쟤는 진짜 준비됐구나. 이렇게 위압감 같은 것도 느끼고 멋지다 뭐 이런 것도 느끼고 하죠. 북한 영화 이제 명령공 27호라고 124 부대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대남 공작원들. 거기에서 이제 막 날아다니고 이제 아니, 날아다닌다는 게 어떻게 날아다니는 차가 지나가면 그걸 이렇게 그 위로 날아가고 차 위로? 도끼, 칼 뭐 이런 거 던지는 게 백발백중이고 총도 이렇게 명중을 안 하고 이렇게 명중을 하면 못 맞힌대요. 그냥 맞히는 그런 명사수들. 명중하면 못 맞춘다. 총을 그냥 네. 감으로 쏘는 거예요. 감으로 뒤에 이런 있어도 것도 뒤에 다 있어도 쏘고 맞춰. 눈 감아도 그냥 그쵸. 뺨 백발백중. 굴러가면서도 쏘고. 그리고 손에 잡히는 건 다 던지면 그게 다 살인 무기예요. 네. 와. 그게 그 영상이 있는데 밥죽, 숟가락 그리고 젓가락 이걸 막 던지거든요. 우와, 수저도. 목표에 날아가서 밥죽이랑이 딱딱 박혀요 거기. 그리고 군도 이 칼 있잖아요. 네. 그렇게 던지면 그걸 막 받아요 손으로 이렇게. 오, 손잡이로. 딱 날아오면 그거 받아요. 신기하네요. 진짜라고요? CG 없던 시절에 홍보 영상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실력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죠. 맞아요. 그 영화를 찍은 사람들이 114 부대 출신들이라고 했어요. 믿기지 않잖아요. 네. 대남 침투를 위해서 인간 병기로 훈련받고 길러지는 사람들. 저희가 대남 공작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북클립에서 함께 보시죠. 1957년 북한은 대남 공작기구를 재정비하면서 본격적으로 간첩 양성에 몰두하는데요. 그런데 대남 공작기구에 차출된 인원 대부분은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북한에서 15년간 공작원을 했던 김동식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17살 때 그 불시에 학교를 방문한 그 노동당 간부회에서 처음에 선발을 됐고요. 신체 검사만 한 10번 이상은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 서류 심사, 신원조회 이런 거를 통해서 전국에서 그 당시에 5명이 선발을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거를 끝까지 얘기를 안 해주고 최종적으로 선발을 한 상태에서 그때야 비로소 이제 대남 공작을 하게 됐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체력 훈련, 무술 강습, 암호 해독 등 다양하게 이뤄지는 간첩 교육입니다. 여기 한국에 들어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비해서 육체적인 훈련, 격수훈련을 많이 합니다. 격수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태권도와 유도와 합기도, 뭐 호신술, 특공무술 이게 다 아마 혼합이 된 무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사람을 제압하고 죽이는 거죠. 그중 북한이 간첩 양성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바로 적구화 교육입니다. 즉 한국의 언어와 생활 풍습, 사회 환경을 가르쳐 한국인화시키는 훈련을 말합니다. 간첩 양성의 적구화 교육이 새로 도입된 이유는 우리 국민이 거동 수상자를 적극 제보하면서 대남 공작이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신사복을 입고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물건 값을 잘 모르는 사람, 라디오를 들으며 편지를 쓰는 사람, 이러한 간첩인지도 모를 수상한 사람을 봤을 때는 즉시 경찰관서나 가까운 군부대에 신고해야겠습니다. 즉 한국에 대한 지식이 없어 간첩 신고되는 걸 막기 위해 현지인처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적구화 교육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남한 출신인데요. 그 중에는 자진월북한 사람도 있지만 납치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한국 출신 강사들이 생활하는 그 초대소에 저희가 같이 들어가서 입소를 해서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계속 한국의 말과 문화를 그분들한테 이제 배우는 거죠.
기본적인 뭐 의식주 생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런 것들, 교통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학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다 알아야 됩니다. 교육 과정이 8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립니다. 오랜 기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비밀로 행해지는 이른바 밀봉교육. 1년간 밀봉교육을 받은 후에는 한국의 마을처럼 꾸민 장소에서 실전 테스트까지 치릅니다. 평양시 교외에 용송구역이라고 하는 그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산중턱에 이제 터널을 한 1km 정도, 1km 정도, 그다음에 이제 너비가 한 15m, 그다음에 높이가 한 10m 정도. 굉장히 터널이 넓어요. 그런 거를 파고 그 안에다가 이제 쭉 세트장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뭐 커피숍도 있고, 뭐 문방구도 있고, 뭐 슈퍼도 있고 이런 한국의 이제 어떤 그 접객업 시설들을 쫙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저희한테 한국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그 가서 실제로 이용을 해보게 하죠. 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말이나 행동에서 좀 이상하거나 뭐 어색한 점이 없는지 그걸 이제 있으면 지적해주고 다시 반복하고 그런 방식으로 실습을 한 일주일 정도 해요. 한국인이 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대남 공작원. 한국으로 난파되기 직전엔 침투 방법부터 이동 경로까지 본인이 직접 구상해야 합니다. 신분 세탁을 어떻게 할 거냐, 침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숙식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갈 때는 어떻게 복귀를 할 거냐, 그다음에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그 구체적인 행동 그 액션 플랜을 그 본인이 자필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한 300페이지 정도가 돼요. 북한에서 첫 발자국을 떼서 돌아갈 때까지 그 과정을 다 자기가 씁니다. 시나리오로 써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면 그걸 이제 검토를 하고 그게 이제 비로소 침투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철저히 계획된 대남 공작. 하지만 그들의 작전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작전에 실패했을 때 그들이 해야 할 행동은 단 한 가지. 최악의 순간에 맞닥뜨리는 경우. 그 최악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는 잡히는 순간을 얘기를 합니다. 자살이나 자폭을 내서 말하자면 충성심을 이제 보여줘야 된다. 그런 식의 그 자폭 교육을, 자폭 정신 교육을 강화를 합니다. 15년 동안 대남 공작원으로서 살아온 그는 본인의 지난 삶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저는 15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놓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내일 당장이라도 남조선에 가라 그러면 가야 될 사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죽기 위해서 사는 인생. 그 대남 공작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정말 인권,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짓밟힌 상태에서 사는 거죠. 지금도 김정은의 욕망을 채우고자 간첩 양성에 몰두하고 있을 북한. 하지만 그것이 결코 죽음을 강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북한에서 군인들 속에서는 그냥 이건 상식적인 건데요. 대남 연락소에 가서 남조선을 갔다가 한번 살아 돌아왔다. 이 사람은 무조건 영웅 칭호를 준다. 아, 바로 영웅. 네, 공화국 영웅.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면 한 번 또 갔다 오면 이중 영웅이라는 거죠. 2차. 근데 그 대남 연락소 갔다 와가지고 이중 영웅인 사람들이 꽤 여럿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아, 그럼 대우도 엄청나겠네요. 영웅이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살아서 돌아왔으면 정말 좋은 일이고요. 죽은 사람들도 이제 확인이 되면 그 가족들까지 돌보는 게 북한 체제입니다. 아, 가족까지 돌봐줘요. 네. 1990년대 들어와서도 북쪽에서 잠수정 타고 네. 구물에 우리 오망에 걸려서 잠수정이 들어온 적이 있거든. 상륙을 했는데 우리가 포위하기 시작하니까 네. 전부 자살하는 거예요. 자폭하는 거지. 그러니까 귀순하게 되면 가족들이 또 반동 문자로 몰리니까 가족들이 도저히 어떻게 할 소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폭하면 가족들이 영웅으로 네, 대접받는 거지.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남원 판매소라는 데서 이제 일을 했어요. 그 남조선 혁명가들을 원호하는 사업을 맡아 하는 회사다. 이런 이름으로 이제 남원 판매소라고 지었고요. 그 갔다 온 그 영웅 가족분들 네, 그렇죠. 관리해 주는 거예요? 직접 국가에서 일단은 11가 같은 데서는 이제 배급 주고 이런 국가에서 주는 건 줘요. 그 집에 그러니까 더 잘해줘야 된다는 이 품목이 뭐가 들어가냐, 뭐
가전제품들. 네. 세탁기 이런 그렇죠. 것들. 냉장고, TV, 뭐 기름 떨어졌습니다. 뭐 땔감이 떨어졌습니다 하면은 석탄도 해주고 이런 걸 따로 이제 후원을 해주는 평생 거죠. 네. 그 가족 살아있는 동안. 그렇죠. 와우. 그럼 실제로 이 영웅의 가족 얼굴 본 적도 있어요? 네, 얼굴은 보죠. 이제 얼굴을 보고 인사는 해도 잘 지내시죠? 뭐 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는 안 봐요. 아, 그 그거 다 이외에 비밀이니까. 나라 씨가 이랬던 것처럼 기업까지 만들어서 영웅 가족들을 철저히 지원해 줍니다. 북한. 그래서 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악물고 한국으로 침투를 해서 대남 공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대남 침투를 위한 최정예 부대니까 엄청난 속도로 국군의 경계망을 돌파한 이후에 남욱군들을 풀어준 지점에서 청와대 근처까지 불과 하루 만에 도착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한 이틀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 하셨는데 절반으로 줄인 거예요. 그런 끝에 경찰과 교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대간첩 작전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장관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그 비봉까지 왔을 때 그 비봉에서는 대체로 청와대를 내다보니까 내려다보고 들어올 테니까 대체로 여기까지 왔다면 곧 오겠구나. 그래서 국방장관인 김성훈 장관께서 네. 경찰동원령을 발동하죠. 발동해서 경찰이 좌문 밖으로 갔는데 들어오는 거죠. 그걸 마주치는 거지. 정릉 경찰서장께서 그때 희생당하죠. 한 3, 4일 동안은 서울 일대가 그때 총소리가 아마 끝이지 않았을 거예요. 21일부터 2월 한 초까지 한 2, 3주 동안 계속 작전했죠. 그중에 이제 김신조가 잡히는 거죠. 근데 김신조 사실은 졸고 있는 걸 뒤에서 덮치죠. 덮쳐가지고 잡죠. 그래서 김신조한테 물어보고 신문할 때 특수부대라는 것도 아무래도 공격을 했으면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돌아갈 수 있는, 철수할 수 있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는 남쪽에 들어가면 서울 시민들이 일떠서서 골기에서 일떠나서 너희들 호위해서 휴전선까지 모셔다 줄 거다.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 그 정도로 거짓말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거지. 김신조도 맨 처음에 들어와서 작전을 할 때 왜 왔냐? 대통령 까죽이려고 왔지 그랬지. 청와대 내지는 박정희 대통령을 모았다고 하고 철저한 사상 교육을 시켜가지고 잡힐 가능성이 있으면은 자폭해서 죽는 그런 훈련을 받은 거죠. 북한 군인의 임무에 그런 게 있어요. 군인은 적에게 절대로 포로되지 말아야 된다. 그게 군인의 임무예요. 그리고 마지막 총탄 한 발은 남겨둬라.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네. 자살용으로. 네, 그러니까 잡힌다는 거는 이건 최대의 수치인 거예요. 수치. 그 당시 청와대 습격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김신조 씨. 그분과 함께 당시 대간첩 작전의 격전지를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지역에서 교전 상황을 한번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어느 쪽으로 해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 호경항까지 와게 됐고 그게 이래요. 산을 타가지고 바로 북악산, 이 북악산을 붙으려고 했는데 눈이 원체 많이 와가지고 산을 탈 수가 없어. 이 정말 바위돌인데 눈이 와가지고 안 보니까 밤인데 그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1월 21일 날에 거기서 산을 타다가 헤맨 거야. 이게 도저히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를 바꿨단 말이에요. 루트를 바꿔가지고 세금정 골짜기로 빠진 거예요. 세금정 골짜기를 빠져가지고 대담하게 자문 고개를 온 거예요. 도로를 타고 이제 그 다음에 청운중학교 후문, 경북고등학교 후문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경찰하고 수방사 군인들하고 교전 붙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먼저 총을 쏘셨나요? 그쪽에서 누구냐 이래가지고서는 교전이 된 건가요? 아니 이미 상황이 벌어진 거니까 가니까 이제 가니까 다른 게 없어. 누구냐 할 소리도 없어. 그냥 적이랑 아니까 그냥 이제 붙은 거죠. 그 교전 붙었죠.
그 추방사 군인하고 우리하고 마지막 붙었죠. 그때 여기를 빠진 아들이 총알 자국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 뒷서 북악산 그쪽 여기 조금 가게 되면 소나무, 산나무, 돌 그 바위돌에 총알 자국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군인하고 그 도망한 30명과 막 격전 붙었죠 여기서. 그리고 나는 그때 반대 방향에 경북고등 마당을 해서 인왕산을 해가지고 홍제동 고개로 빠지다가 거기서 내가 군인들에게 포위당했죠. 청와대를 습격할 목적으로 침투한 김신조의 30명이 본인의 이름이 싹 써 있잖아요. 네. 김신조 이렇게. 네. 그 감회가 어떠세요? 내가 그 뭐 혼자 살았으니까 하나 증인 아닙니까? 북계가 도발한 내가 한 사람 증인이니까. 장관님께서 청와대 습격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김신조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신문한테 잘 불질 않아요. 너 왜 왔느냐? 상황을 설명하라. 한두 살 설명 안 하거든. 몇 번 얘기를 하고 저녁 때 이제 데리고 나가서 명동에 가서 대포도 한잔 하고. 아 진짜요? 명동 가죠. 오르고 달래고. 바카에 씌워가지고 가서. 그거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앉아서 하면 이제 같이 먹으면 딴 사람들하고 같이 먹을 거 아닙니까? 야, 그 김신조 그놈 말이야 어떻거든 얘기를 하고. 옆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화가 나는 거지. 내가 간첩도 아닌데 왜 나보고 간첩이라고 하느냐. 지금 혁명을 위해서 왔는데 이런 생각이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맨 처음에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몇 번 하니까 바꿔지는 거죠. 바꿔져서 술술 불기 시작했죠. 그래요? 바뀌기 힘들 텐데. 그러게. 삼겹살 소주로. 그러게요. 열흘 이상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2 사건 부대에 관한 전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죠. 김신조가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놀랍다. 저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데 가도 그렇고 또 건설 현장에 가도 건설 현장. 우리 크게 짓는다. 예를 들면 1972년도도 그랬어요. 72년도 북쪽 대표들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그때는 그 남북대화 사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북쪽 대표들을 데리고 신세계 백화점을 갔어요. 신세계 백화점을 가는데 일부에서는 그거 들어갔다가 뒤에서 누가 망치라도 때리면 어떡하느냐. 그 다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서 보여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가운데 들어가면서 이게 봐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이것도 계획적이 딱 북쪽에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안 된다. 사람들 그대로 놔둬라. 있는 그대로. 그대로 놔도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너무 멋져요. 그런 식으로 어제 보여주면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열한 물건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것이다는 걸 느끼게. 그래야 여는 거죠. 김일성이 신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김일성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신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고 가장 악질적인 그런 너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와 그 사람하고의 차이, 이 사회적인 차이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이런 작업이 대단히 어려운 건데 이걸 담당자들이 그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북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한 심전이라는 게 진실성을 가장 중요한 거거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자유롭게. 지금도 저게 장관님께서 뭐 그런 후배들을 잘 교육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와가지고 그 뭔가 인간답게 대해주는 걸 처음 느꼈어요. 제가. 전 넘어와가지고 기대를 그냥 얘네 언제쯤 나를 두들겨 패겠는데 기대를 이제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뭐 때리겠다 그리고 위압적인 언어를 한 번도 안 쓰는 거예요. 저는 그냥 북한에서 또 뭐 동무 뭐 이런 말만 들었는데 성현 선생 그러는 거예요. 호칭. 네, 선생님이래요 저보고. 귀가 생겨 처음 선생님이라는 걸 들으니까 존칭으로. 이게 막 진짜 이거 어떻게 막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렇군요. 그리고 저들이 나를 진짜 인간답게 진심으로 대해주고 있구나 이런 데 대해서
그런 데서 아는 거랑 다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네. 앞으로 우리 성현 씨를 성현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리죠. 성현 선생님. 네, 높여드리죠. 네, 존칭으로. 네, 저희가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간첩 작전으로 인해서 국군 23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7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런 피해를 만든 북한의 입장은 당시에 참 뻔뻔했어요. 뭐 북한이 할 수 있는 그냥 똑같은 방법 아닐까요? 자기들의 하는 거는 다 옳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에게 또 그렇게 교육을 하니까. 네. 그런 사실을 이제 김일성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를 했죠. 그때 이우락 부장하고 김일성이를 만났을 때 맞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뭐 평화를 사랑하고 무슨 평화적 통일하고 무슨 전쟁 어떻게 얘기하니까 이우락 부장께서 무슨 소리 하느냐. 이 1.1 사태 같은 것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무슨 평화냐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31명이나 보내는 그 게릴라 부대를 보내면서 김일성이의 허락 없이 보낼 수가 있겠어요? 어린이 몰랐다고요? 어린 척했네. 나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밑에는 손절했어. 맹동주의자들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봉학이, 김종태, 이 김창배 얘들이 했다는 거지. 그래서 다 철칙시켰습니다. 철칙시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북한은 이 당시 왜 이렇게 무모한 작전을 펼친 걸까요? 통일이라는 거는 네. 군사력으로 해보겠다. 네. 미군 철수해보겠다. 지켜보겠다 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월남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파병을 했으니까 이 기회에 남한을 혼란시켜보자.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대통령이니까 네. 대통령을 제거하자. 이런 그 폭력주의적인 그런 작전을 전개한 거죠. 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 현대사의 변곡점이에요. 그렇게 불릴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면 놀라실 거예요. 장관님 첫 번째 변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는 향토의 배분. 향토의 부근이 그때 생겼어요? 예비국이죠. 그렇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 대간첩 작전을 우리가 부대를 편성하게 되는 거예요. 부대 편성. 전군적인, 전 국가적인 대공태세를 강화시키는. 야. 그때 1.1 사태 이후에 가장 큰 것은 그 대표적인 것이 주민등록제죠. 주민등록증 그때 갖고 있기 때문에. 민증이.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사회적인 인프라가 된 거니까. 신고라도 금방 할 수 있게. 또 신분증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는. 무엇보다도 이때부터 우리가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히 강화됐죠. 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신분증 제도를 만들었군요. 그 일련 번호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겹치지 않고. 성현 씨, 북한에도 이런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이 있어요? 네, 북한에도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증명서 이런 것들이 있죠. 태어났을 때는 출생증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그럼 군대에 가서는 군인증을 가지고요. 다른 군대에 안 간 사람들은 공민증, 공민증이라는 걸 받아요. 공민증. 평양 주민들은 뭐 평양 시민증. 그리고 군인으로 있다가 병으로 있다가 장교가 되면 신분증이라는 걸 또 따로 받아요. 그때 신분증 받아요. 네. 계층별로 다 그 신분증하고 이 군인증은 이 퀄리티 자체가 달라요. 그곳에는 또 나름 유일번호, 그 사람의 그 고유 번호 같은 것도 다 있죠. 그런데 이게 북한에서는 전산망에 이게 활용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번호가 의미하는 거, 번호를 외우고 다니고 이런 사람은 없죠. 그렇군요. 북한에 이제 그 국민증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 부모님 시대에는 이제 여기 여권처럼 생겼댔어요. 이렇게 펼치는 식으로 돼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때부터는 이제 카드식으로 돼 있고 평양에는 이제 평양 명예 시민증하고 또 시민증이 따로 있어요. 특별보호법이라는 게 또 적용돼 가지고 평양 시민 위한. 네, 그 사람들은 그 시민증 하나 가지고 나는 평양 사람이다를 완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신고도 군복무가 늘어났습니다. 군복무가 어느 정도에서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2년 6개월짜리에서 3년으로 연장됐으니까 대체로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연장된 거죠.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 군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6개월은 어휴. 6년과 같은 시간이잖아요. 군인들이 실제 얘기 들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 무너지죠. 그 제대할 때만 이렇게 세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잘하시네요. 시간 진짜 안 가거든요. 맞아요. 저는 중퇴 날짜예요. 북한에서는 그냥 뜬금없이 야 너네 군복무 1년 더 해. 오. 뭐 하면 그냥 닥치고 해야 돼요. 진짜요? 네. 제가 북한 군에 있을 때 운전병들은 3년 더 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늘어난 게 3년이 늘어난 거예요. 3개월 늘어난 게 아니고 3년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반론을 붙이고 하면은 이거는 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3년이 30년이 될 수도 있는. 네, 3년이 30년 될 수도 있고. 아, 나 못해. 난 갈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의 특성상. 네. 저희가 지금 간첩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은 간첩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낯설 거예요. 특히 어린 친구들은.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에 대대적인 간첩 찾기 운동이 진행이 됐고 서두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비단 어른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도 간첩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어요. 혹시 북한도 이런 간첩 색출 운동이 있었나요? 당연히 많았죠. 많았어요. 네, 저도 이제 제가 사는 데가 양강도 해산시라 이제 항일 투쟁을 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버천버 승리 기념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1998년도에 간첩들이 폭발 사건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막 소문이 파다했어요. 저희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죠. 남한에서 온 간첩들. 네. 그런 거는 북한 내부 인민들에게 적들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사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가 미쳤다고 김일성 동상을 목숨 걸고 까러 가요. 그걸. 북한에서 반간첩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죠. 저도 실제 신고해봤던 적도 있고요. 아, 신고요? 네, 초등학교 때 그때 신고해봤던 적도 있고. 그 간첩 집중 교육 기간이 또 있어요. 6월 달하고 7월 달은 반제 반미 투쟁월간이에요. 그때는 무조건 그 미국을 미워하고 미국과 같이 결탁한 제국주의를 그냥 증오해야 된다. 아, 그냥. 맞아요. 네, 이 기간이고 그리고 반간첩 투쟁월간이 아마 제가 가을 시즌으로 알고 있는데 9월인가 10월인가 그쯤 돼요. 9월부터 10월. 네, 그때는 주변 사람들을 자꾸 둘러보라는 거예요. 간첩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주변에 간첩이 있다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 잘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걸 딱 잡아가지고 신고를 해라. 그리고 북한에서 특별 경비 구간으로 정하는 그런 날들이 있어요. 4월 15일, 뭐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이런 큰 명절들에 예를 들어서 보초 경계근무 1명이 나가는데 거기에 2명, 뭐 3명이 이렇게 증강을 해요. 그런 시즌에는 높은 산 이런 데서 불꽃이 이렇게 막 날아올라요. 신호탄이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그게 간첩들이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진짜 간첩인지 아닌지는 아직 저도 확실하진 않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알 수가 없죠. 근데 사실 없는. 노동당이 일부러 그걸 이렇게 불꽃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해이되지 않게 반간천에 신고 제대로 해라.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하지 않나. 항상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죠. 나태질세라. 하루하루 경각심을 심어야. 장관님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북한에 간첩을 많이 보냈었어요. 장관님이 직접 보내셨어요. 그렇죠. 네. 정말 그 궁금해요. 지시를 했다면 우리 장관님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뒤 그 배후 다 아셨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군사 비밀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무데나 얘기할 이제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없나요? 어느 나라나 상대방에 대해서 정보 활동을 다 하는 거죠. 첩보 활동을 하는 건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꼭 북쪽에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요새는 그 인공위성도 있고 통신도 도청할 수도 있고 나는 그 오랫동안 정보를 해왔지만은 오픈된 정보 맞아 노동신문 근로자 그런 병양 무슨 신문 이런 걸 보면 대체로 나같이 20-30년 동안을 쭉 반 사람은 행간을 읽을 수 있죠. 아 이런 말은 이걸 뜻한다. 그걸 읽을 수가 있는 거지. 맥락으로. 뿐만 아니고
이 디지털 시대가 돌아오니까 여기에 맞도록 북쪽의 대남 공작이 달라지는 거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니까 휴전선을 넘지 않아도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밖에 여행하니까 밖에서 만나서 간첩 양성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대남 공작원을 양성하는 그 방식이 북쪽에서는 많이 바꿔졌어요. 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우리가 뭐 마련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 대신 오픈된 사회니까. 예. 그러나 나는 안심하는 것이 우리 우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니 이런 오픈된 사회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아무리 심리전을 강화시켜도 다 아는 거니까 속일 수가 없죠. 네. 뭘 우리한테 선전을 하겠어. 거짓말 선전이 먹혀 들어가지 않죠. 오픈됐으니까. 근데 우리의 대북 선전은 저쪽에 크로즈 돼 있으니까 갇혀져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먹혀 들어가요. 배세적이니까. 그런 사실이 자유예요.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자, 이렇게 간첩을 색출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1960년대 후반 벌어진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로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 대남 공작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끊임없이 경각심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